그녀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내 인생이 뒤집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날이 25년 뒤 내 심장을 찢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그녀는 나를 천천히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그리고 어느 날 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의 질문만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단 한 번, 마지막 질문만큼은 그녀도 질문으로 되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5단어의 물음표 하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남아야 하지? 그녀는 그 질문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 아픈 건 전 처음부터 그녀가 대답하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단 겁니다. 바람 피운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변명은 잘하지만 진짜 질문 앞에서는 무너져요. 그때가 되면 결국 진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결말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우리 결혼은 애초에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그분이 알려준 인생의 법칙들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제게 남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인생은 망치기 전까진 꽤 즐겁다. 일이 힘든 건 하기 싫을 때뿐이다. 아내의 20년 뒤를 알고 싶다면 장모님을 보아라. 좋은 엄마가 되려면 강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 친구는 많지만 진짜 형제는 평생 간다. 아내에게 절대 전 재산을 맡기지 마라. 외도의 대가는 항상 반반이다. 판사 말은 믿지 마라. 외모는 사라지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오래간다. 오리처럼 생기고 걷고 울면 그건 그냥 오리다. 죽을 가치도 감옥 갈 이유도 있는 여자는 없다. 그러니 계획하고 또 계획해서 증거 없이 복수하라. 아버지는 늘 큰 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엄마가 듣게 하려고요. 내 엄마가 사라지고 지갑이 집에 그대로 있으면 2가지 중 하나다. 도망쳤거나 내가 쫓아낸 거지. 쫓아냈다면 지갑은 남아.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덧붙이셨죠.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교훈은 나중에야 비로소 가슴에 와닿더군요. 사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꽤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절 혼내셨죠. 가끔은 제가 잘못했으니 맞았고 가끔은 억울했죠.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셨고 누나 둘째수랑 은경이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남동생 성민이, 얘는 진짜 재수 없지만 결국 형제로서 괜찮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미영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고 그땐 그냥 첫눈에 반했죠. 어린 마음에, 글쎄요, 그 나이 또래에 끌리는 외모였달까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애를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다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죠. 진돗개처럼 딸을 지키는 그분, 눈빛만 봐도 다리를 떨게 만들었어요. 그 딸한테 한 발짝만 다가가도 그 아버지는 마치 진돗개처럼 지저댔어요. 그 집 마당에 앉을 수 있게 된 데만 3년이 걸렸고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데는 또 1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녀가 제게 데이트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면 꼭 그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들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질문은 끝도 없이 쏟아졌고 큰 소리로 고함도 쳤죠. 그런 사람이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그래, 아들, 허락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라니요? 지난 6년간 그 사람은 절 재수 없는 놈, 멍청한 놈, 답 없는 놈, 심지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놈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은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좋았고 그때 제 나이 22이었죠. 미영이와 함께한 삶은 절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투고 웃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우리의 새 아이들 도윤, 지수, 그리고 막내 태연이는 제 삶의 전부였죠. 하지만 결혼 25년 차에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해외로 떠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셋 중 둘은 이미 집을 떠났고
막내도 이제 막 떠나려는 참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지수는 연세대학교 강릉 캠퍼스에 있었어요. 태연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로 진학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철없는 나이란 게 그렇죠. 마지막 날 밤 친구들과 놀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봇대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비장 제거 수술을 받고 폐는 손상됐으며 신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게 혹시 혈액형이 맞는지 검사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미영이는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검사할 필요 없어. 현수는 태연이 아버지가 아니야. 전 너무 충격적이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절 붙잡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숨을 삼키며 물었지만 의사는 오히려 그녀를 향해 태연이 친부를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걷다 멈춰 섰죠.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병원 복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태연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저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영이와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자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의사가 절 붙잡고 말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필요합니다. 태연 군을 위해서라도 함께 있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태연이의 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제 동생 성민이가 병원에 왔어요. 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려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간호사가 성민이의 피를 채취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태연이의 아버지는 제 동생 박성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과 의사 그리고 미영이 셋이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됐어요. 곧 성민이가 병실로 들어와 변명하려 했지만 전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기다리는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정은영 성민이의 아내가 고개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태연이 때문인지 아니면 미영이와 성민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 전 알 수 없었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박태연 군과 윤미영 씨 두 분 모두 지금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듬직해 보이는데 나한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방금 내 아들이 사실은 내 조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내 아내였고 그 아버지는 내 동생이에요. 18년 넘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해온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평정을 찾고 태연이 곁에 있어야 하냐고요? 성민이요? 그런 놈은 더는 내 동생도 아닙니다. 어떤 동생이 형수랑 잠자리를 하고 그 형이 모르게 애까지 낳게 둡니까? 당신이 의사니까 묻는데요. 혹시 이런 인간 쓰레기를 알아볼 수 있는 안경 같은 건 없어요? 아니면 바람 피운 사람을 잊게 해주는 약이라도 좀 줄 수 있나요? 기억에서 이 더러움을 싹 지워주는 수술 같은 거 없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을 때 전벽에 기대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후 전 은영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성민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새 아이 다 성민이 아이래. 미영이가 당신이 불임이라 그랬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불임이라고? 그런 건 처음 듣는데.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한 건 10살 때 황달로 며칠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의사 선생님이 태연이의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성민이의 신장이 완벽히 맞았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구 앞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에 미영이와 의사가 따라왔습니다. 미영이는 절 붙잡으려 했지만 의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때 전 정말 그녀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어디가? 우리 태연이는 어떻게? 그 말이 정말 웃기게 들렸습니다. 우리 태연이? 그 말이 더 이상할 데 없었죠. 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마트에 들러 문잠금 장치 2개를 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관 자물쇠부터 바꿨습니다. 그 다음엔 미영이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가방을 다 채웠을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떴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짓 하기 전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왜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죠? 그 말을 끝으로 수화기를 그대로 내려버렸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태연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곱씹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태연이의 DNA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제 마음속에서 태연이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첫 순간부터 첫 발걸음, 첫 공을 잡던 날, 첫 싸움, 첫 데이트, 첫 입맞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던 날까지 그 모든 시간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아버지를 필요로 했던 순간, 진실은 전 그가 필요로 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피와 신장을 필요로 했을 때 저는 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는데 줄 수 없었죠.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필요로 한 그 순간, 전 무력하게 병실 한켠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영이, 그 여자는 결국 바람을 피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의사가 신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 태연이는 제 아들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안의 성싱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내 혈통, 내 가지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박현수라는 가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성민이 쪽 가지는 풍성하죠. 은영이와 낳은 아이 넷, 미영이와 낳은 아이 셋, 총 7명. 성민이는 그야말로 집안의 씨 뿌리는 자가 된 셈이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서 맥주를 하나 꺼내 리클라이너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런데 그때 차 몇 대가 집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맥주를 마시며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10분쯤 그렇게 두드렸을 때쯤 미영이가 도착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아버지가 미영이에게 열쇠로 문 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됐죠. 그 열쇠는 더는 맞지 않는다는 걸. 맥주를 다 마신 후 탁자 위에 있던 비비탄 총을 손에 들고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총을 왜 들고 있냐고 하셨고, 전 이렇게 대답했죠. 원치 않는 사람들 들이지 않으려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마치 대표라도 된 듯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성민이와 미영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둘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습니다. 미영이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성민이는 여느 때처럼 남자다운 척 허세를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의 슬라이드를 철컥 당기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확 변했죠. 그제야 이 일이 자기들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 후 2시간 동안 가족들은 많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은영이와 저 둘만 몰랐던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 가족이라니. 늘 바람피는 여자를 경계하라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 여자와 살라고 조언하는 모습이라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을까요? 아들아, 미영이도 나름 사정이 있었던 거야. 넌 가정을 갖고 싶어 했고 그녀는 그걸 이뤄줬잖니. 이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미영이의 입장도 좀 이해해봐라.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는 안 돼. 끝이야.
이해, 공감? 그건 절대 못하겠어요. 아기를 갖고 싶었다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가져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차차, 깜빡했네요. 이 가족회의 규칙에 따르면 바람은 여자가 피우는 건 괜찮고 남자는 안 된다는 모양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슬픔은 여자만 겪는 감정이라나요? 남자는 가족이 필요 없나 봅니다. 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함께 바라보는 기쁨, 그걸 나눌 권리는 남자에겐 없나 봐요. 남자는 배우자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 함께 인생을 살아갈 반려자가 힘들어할 때 그 순간을 함께 돌보는 기쁨은 느낄 자격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난 남자로서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은 전부 허튼 소리였습니다. 아이들 생각해라.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해서 여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종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다. 그러다 마침내 한마디를 더 얹었죠. 이 모든 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그 순간 전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저 여자요? 바람둥이입니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여자가 제 동생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정말 축복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야겠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어머니가 미영이에게 제가 불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는 사실을요. 10살 때 황달을 심하게 앓은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답니다. 와,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날 그들을 모두 집에서 내보낸 뒤 약 1시간쯤 지나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전화를 해선 자기 친정으로 가라고 했던 모양인데 아이들은 대신 우리 집으로 온 거죠. 그 1시간 동안 저는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말해주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유전자 검사를 예약했고 이후 미영이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죠. 도윤이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항상 아빠였어요. 진짜 피가 아니더라도 그건 안 중요해요. 하지만 지수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우리 셋은 함께 병원에 가서 태연이를 먼저 보고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수는 미영이를 만나러 갔고 전 도윤이와 함께 태연이 옆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며칠간 우리 집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죠. 결과는 셋 중 지수만 제 친자였습니다. 도윤이는 참을 수 없었는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우리 결혼 2년도 안 돼서 미영이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도윤이는 18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날 전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했죠. 전 5050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진정한 성평등을 믿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면 사람들은 말하죠. 다 털어버려. 다 가져가. 화내지 마. 그냥 끝내. 그런데 여자가 바람 피우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 건 아닐까요? 확실해요? 혹시 호르몬 때문은 지금 도와줘야 할 때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뒤로 수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도 등 돌렸죠. 왜냐고요? 그들 모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족회의에서 미영이가 제게 단둘이서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그중 23년 4개월이 거짓이었는데 이제 와서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생각했어요. 하나쯤 더 거짓말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 우린 모든 것이 질문투성이었죠. 현수야, 내가 그렇게 나쁜 아내였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을 다 잊고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야? 진심이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 떠나려는 거야? 그녀에게 약속한 30분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쯤 남았을 때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요약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내가 왜 여기에 남아야 하죠? 그 질문에는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이혼은 90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양육비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미영이에게 줄 돈도 없었죠. 오히려 그녀가 매달 35만 원씩 5년간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집은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에게 넘겼고 저는 그 집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살게 되었죠. 그때 저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20년 넘게 바람피운 사람에게 어떤 판사가 감히 제게 돈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장엔 돈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다 태연이의 병원비로 써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은영이가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미영이, 성민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다시 가족이 되자며 몰래 현수 씨를 불러내려고 계획 중이에요. 우린 그날 오후 3시간 동안 계획을 짜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성민이는 바보였어요. 은영이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저와 도윤이 그리고 태연이는 가족들이 몰래 찾아올 때를 피해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지수가 알려줬습니다. 변호사가 성민이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2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은 양육비. 우리는 아이 한 명당 3억 5천만 원씩 청구했습니다. 학비, 차량, 의료비, 기타 생활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드니까요. 그 소송이 접수되자마자 은영이도 성민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태연이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아빠예요. 엄마가 실수했을 뿐 우리 아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아빠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62, 아이들은 10살과 5살이에요. 아내인 은영이는 52이 되었고요. 네, 맞아요. 은영이가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절대 말은 안 하겠지만 성민이한테 받는 위자료로 아이들 예쁜 옷 사는 재미 은근 있어요. 그리고 아닙니다. 전 복수심으로 은영이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물론 저희 사이를 성민이 앞에서 숨기지도 않았죠.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니까요. 미영이는 지수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도 결국 현수는 내게 돌아올 거야. 심지어 지수조차 그 말을 듣고 웃더군요. 부모님은 여전히 지수와 은영이에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현수 좀 데리고 와줘. 우린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삶에서 저를 기만하고 조롱한 이들의 시간을 놓친 걸 정말 후회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마 죽기 직전이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80과 82. 그리고 여전히 성민이를 곁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슬슬 나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지수와 태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주기로 했어요. 전 지금 은영이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솔직히 조금 들떠있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겠다고 하던데 지금 이 기분 아마 4시간 후에도 그대로일 것 같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진심으로 웃는데 2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전 살아남았고 결국 웃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당신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